이번에도 지난 3월 10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그 결정문을 중심으로 비판하고 또는 해석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지난 이 탄핵 재판에서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것은 9명의 전원이 참여하는 심리여야 하는데 왜 8명이 했느냐, 이것은 정원 규정 위반이다 라는 논란입니다. 그런 주장을 주로 김평우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 3월 10일 결정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이 문제의 시비를 좀 가려볼까 합니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은 누구냐?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3명,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사람입니다. 왜 그럼 이렇게 국회, 대법원장, 그리고 대통령한테 333으로 나누느냐 하면은, 주로 이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냐, 이렇습니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그리고 탄핵 심판한다. 정당의 해산을 심판한다.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한다.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부분이 삼권 분립, 즉 대통령, 국회, 사법부 사이의 문제가 생길 때 재판을 하려면은 재판부 구성이 우선 그 상권 분립을 반영을 해서 3대 3대 3으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국회의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이 국회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충돌하는 사례는 영국 등 영국, 프랑스, 외국에 아주 많았습니다. 물론 그 경우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겠죠. 왕과 의회가 충돌하고 그것이 내전으로 비화하고 왕이 참수당하고 하는 일이 바로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프랑스 대혁명도 어떻게 보면은 의회와 왕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와 대통령의 이 시비를 헌법재판소가 가리는 것은 사실은 이게 불가능하다 하는 논리도 있다고 그래요. 너무나 엄중함으로 어떻게 9명의 재판관이 이런 정치적 문제를 다룰 수가 있느냐.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문제를 힘으로서, 총으로서, 칼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으로서 해결한다는 대원칙이 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번처럼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재판을 할 때는 형식상, 내용상 완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완벽하고 정확한 재판이 되어야 합니다. 졸속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재판은 긴급성, 신속성보다는 정확성, 공평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판례가 앞으로 영원히 대한민국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원리로서 규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형식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월에 퇴임을 하면서 이정미 후임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이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하나의 훈시 규정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훈시를, 규정을 아닙니다만 훈시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3월 13일로 딱 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빨리 할 재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하는 이런 재판은 보통 작범을 다루는 재판에서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한 달 또는 보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복잡한 사안을 다룰 때 재판관들이나 이 양측 변호인들이 아주 바쁩니다. 서류를 제대로 검토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불리한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두르면은, 그런데 서둘러서 했습니다. 신속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론도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은 이렇게 서둘 재판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언론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성 언론은. 그리고 정치인들도 거의 신속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새누리당, 지금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이 정당이 적극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지도 않고 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재판을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속성에 대한 비판이 없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되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졸속으로 하면은 완전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열흘 걸려야 만드는 제품을 하루 만에 만든다면 그 하나님이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결정문에 문제가 많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이 졸속 재판에서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큰 쟁점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물러난 다음에 8인 재판, 8인의 심리, 이것은 위헌이다. 위헌이다 하는 이야기가 박근혜 대통령 즉 변호인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그 위헌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1조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했으니까 모든 재판은 반드시 9명 전원이 해야 된다. 즉 합의부 재판이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고 했다면은 3명이 재판해야 된다는 뜻인데 2명이 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그보다 더 중요하니까 반드시 9명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7명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 법에는, 헌법보다 아래에 있는 헌법재판소 법에는 7명이 심리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은 평결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없다. 즉 심리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게 평결을 해가지고 몇 대 몇으로 기각하느냐 인용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7명으로는 안 된다. 이것은 수학이다. 수학. 법이 아니다. 수학이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반론할 여지도 없고 명백한 자명한 진실이다. 이런 주장을 변호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8명이 재판을 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결정문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재판관 결혼이 발생하더라도 시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면은 재판관 공석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 구인의 재판관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이 헌법재판소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러나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여 공석이 발생한 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논란이 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 정당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논쟁이 존재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헌정 위기 상황이다. 그러니까 8인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장은 앞으로 두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주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이 고리된 상태에서 유고되든지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헌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권한은 없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장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없어요. 논란이 없는 걸 논란이 있다고 한 이 점이 바로 이 결정문의 치명적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계속 권한대행이 나오면 이 논란이 있다는 이 판례에 의해서 정말 없던 논란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해야 된다는 것은 그 문법적으로 국어 공부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선전포고는 안 된다든지 뭐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권한은 안 된다든지 그런 명시 규정이 없으면 권한을 대행해야죠. 만약 이런 식으로 오늘 헌법재판소의 지난 3월 10일 결정문대로 한다면 예컨대 중국이나 북한이 쳐들어왔다 한국을. 이것은 그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것보다도 엄청난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기에 대해서 즉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해야 됩니다. 선전포고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된다. 아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서울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전포고할 권한이 있느냐 마느냐로 토론을 합니까? 선전포고할 권한이 있죠. 조약 체결권도 있죠. 헌법소장 임명권도 있는 것입니다. 이걸 논란이 있다고 하면 더구나 다른 기관도 아니고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논란이 없는 것을 논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논란이 있다고. 물론 자기들의 8인 재판을 변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억지예요. 이것은 자기들의 문제를 듣기 위해서 더 큰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의 존립 문제에 큰 의문점을 던지는 것입니다. 논란이 있다고 하면 안 되죠. 논란이 없다고 했어야죠. 여기에 논란이 없다고 했어야 됩니다. 그런 논란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8인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야 정직한 것이지 논란이 있다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자 어떤 논란이 있었어요? 그 논란은 주로 야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야당이 헌법재판소 소장 후임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라고 말도 아닌 반대를 하니까 언론이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써주었습니다. 그 언론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탄핵 사태를 주도하고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왜곡한 그 언론인 것입니다. 그 언론은 자기들이 저지른 반저널리즘적 이 범죄적 행패 보도가 워낙 많으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라도 증거인멸 차원에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빨리 몰아내도록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런 언론으로서는 논란이 있다는 말이 참 반가운 것이죠. 그래서 논란거리도 안 되는 것을 논란이 있다라고 언론이 막 써주었습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그런 언론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야당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 판결문은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 좌파 정치인 그리고 선동 언론을 따라가서 없는 논란을 만들어서 논란이라고 논란거리를 만든 재판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아까 수학적 법리주의라는 법치주의라는 그 말로도 설명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야구 경기를 합니다. 어느 팀은 9명이 출전했어요. 단육인이 9명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야구팀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팀은 8명이 출전을 했어요. 그럼 게임을 붙이면 안 됩니다. 근데 심판이 지금 관중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한 명 충원할 데는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9명 팀과 8명 팀이 붙으라 해가지고 경기를 진행한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8명 되는 팀에서 이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9명 팀과 8명 팀이 붙어서 싸웠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8대 0으로 나왔다. 그럼 이것을 승복할 수가 있습니까? 승복하라는 겁니다. 언론은. 그래서 이것은 형식 논리에서 완전히 이 재판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재심 사유가 좀 되어야 하고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은 이 문제만은 이 판단을 하면서 또 하나 이런 변명거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탄핵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결혼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재판관 결혼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대통령 탄핵이 되려면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8명 중에 6명 찬성. 그런데 한 명이 빠졌다 하면은 9명에서 8명으로 되었다. 그러면은 한 명이 빠진 것이 6명의 찬성을 만들어내는데 대통령 측한테 오히려 유리하다. 결코 불리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이 중대한 헌법재판소 재판 규정이 어느 쪽에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면 됩니까? 대통령에게 불리하든 유리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헌법에 맞느냐 공정하느냐를 가지고 따져야지. 대통령 측에 결코 불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하다. 이것은 완전히 편파적인 법 해석을 어느 측의 유불리를 놓고 평가한 말도 안 되는 어떤 법리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문장을 어떻게 여기에 부끄러움 없이 끼워 넣느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전원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8인 재판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과거에도 한번 제기됐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심판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은 2013년, 그러니까 오래되지도 않습니다. 한 2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 2년 전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하면은 아주 재밌는 게 이번에 이 재판을 주도적으로 끌고 간 이정미, 이진성 씨 등 이 4명의 헌법재판관은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2014년의 이 헌재 판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국가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기한 재판으로서 획일적인 판단 기준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각자의 견해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이 직접 재판관의 정수를 구인으로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재판관 중 3인은 피청구인, 이 경우는 국회였습니다. 이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다양한 가치관과 시각을 대표할 수 있는 재판관들로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관의 장기간 공석 상태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 유지하여야 할 헌법재판소의 기능 내지 권한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 주장은 뭐냐? 이 4사람의
헌법재판관이 동의한 이 주장은 그대로 이번 재판에 적용하면은 이 경우에는 반드시 9명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했던 사람이 바로 이정미 소장 대행이었습니다. 그럼 이 3년 전에 이 판례와 이번의 판례는 완전히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중대한 재판입니다. 살인범한테 사형을 선고할 때 세 사람이 합의를 해야지 두 사람만 합의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9명이 합의해야 되고 그중에서 특히 대통령 목심, 대통령 추천 재판관에 한 사람 빠진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8명이 재판한 이 결과를 과연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느냐.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이 잘못을 변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자신들이 판단해야 될 의무를 모르겠다고 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8인 재판으로 이루어진 이 문제는 재심을 통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반드시 확실한 규범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과연 대통령의 모든 권한 대행이 다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만 반드시 우리 법조인들 헌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분명한 태도를 밝혀서 이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논란 제기에 이 쇠기를 받아야 앞으로 재앙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앙이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 심한 경우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북한군이 쳐들어왔다. 그때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럼 남한의 종북 좌익색들이 언론과 국회를 부추겨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권한 대행의 직무가 아니다. 논란거리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국군이 싸우지도 못하고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결정문대로 한다면은. 이런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결정문에 대한 비판은 두고두고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